네, 두 번째 세션입니다. 다음 세션으로는 MLOps를 위한 개발자 도구를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베슬 AI의 대표인 안재만님께서 MLOps 월드의 주요 내용들과 함께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커뮤팅 비용을 최대 90%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슬의 안재만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드릴 내용은 이제 MLOps 월드 2022년 리캡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 팀이랑 이제 아까 발표하신 유경님이랑 이제 또 이제 몇 분이랑 또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갔다 왔고 너무 유익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 발표가 사실 시간 제한이 좀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은 내용들을 좀 담았나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빠르지만 혹은 이제 몇 가지 주제들은 좀 키워드만 좀 가져갈 수는 있지만 이제 빠르게 되게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많이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LOps 월드에 대한 소개를 제가 전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 세션들 소개를 드릴 텐데 네 가지의 세션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AWS, 샤피파이, 메타, 베슬 AI 저희가 발표한 것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세션을 준비했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세션들을 이제 하나씩 훑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 소개 먼저 좀 드리고 가면은 저는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베슬 AI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베슬 AI라는 회사는 머신러닝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효율적인 머신러닝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뭐 자동화하고 스케일업을 하고 이제 계속 릴라이어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를 만들고 있고요. 이제 이전에는 제가 2013년부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는데 뭐 쿠키런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서 뭐 1000만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 1000만이 사용하는 모바일 게임의 뭐 백엔드 인프라 이런 것들 만들기도 하고 이제 의료 인공지능 회사에서 뭐 서비스들, 머신러닝 서비스들 그리고 머신러닝 인프라, 머신러닝 뭐 옵스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MLOps 월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요. MLOps 월드는 이제 머신러닝 인 프로덕션, 그래서 실제로 운영 환경에서 머신러닝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제 수많은 노하우, 정말 값진 노하우들이 많았고 이제 정말 많은 케이스 스터디들에서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토론토에서 진행을 했고 이틀은 버추얼로 진행을 했고 이틀은 인펄슨 직접 물리적 장소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500명 정도가 어텐디가 있었고 한 80명 정도의 스피커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에서 스피커 세션을 했었고 뭐 AWS, 구글,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뭐 리프트, 샤피파이, 뭐 저희도 같이 이제 스피커 세션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또 회사들에서 이제 뭐 스폰서를 했고 이제 되게 다양한 오픈 소스 툴에 대한 워크숍과 유즈 케이스에 대한 얘기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더 생동감 있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영상이 네, 나오네요. 그래서 네, 약간 이런 분위기만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엄청 큰 행사는 아니었는데 이제 굉장히 MLOps에 관심 있는 회사들이 이제 엄청 많이 모여서 되게 포커스 있게 되게 많은 네트워킹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행사는 진행이 됐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또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 행사에서 주요한 것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스피커 세션, 그래서 제가 발표한 세션이랑 똑같은 장소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네트워킹 세션, 그래서 네트워킹 장소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메타에서 디렉터로 일하시는 분, 뭐 JP 모건에서 뭐 VP로 일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랑 같이 MLOps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정말 값지게 나눌 수 있었고, 이런 이제 회사 부스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분위기는 이랬고요. 이제 세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세션은 이제 벌추얼 세션이 31개의 세션이 있었고 그리고 인펄슨, 그래서 물리적으로 실제로 진행하는 세션이 한 6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주에서 4주 정도 후에는 이 세션들이 전부 퍼블릭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션을 전부 다 들으시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주요한 세션들만 좀 여기다 나열을 해봤고요. 그래서 혹시 뭐 세션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세션들만 들어도 굉장히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DK뱅크라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홉스웍스, 뭐 텍톤 이런 데서 이제 발표를 했었고, 네.
오늘 다룰 이제 세션들은 이제 벌추얼 세션이 아니고 인펄슨 세션. 그래서 여기 인펄슨에서 진행한 요 네 가지 세션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AWS, 메타, 셔피파이 그리고 저희가 발표한 것까지 이렇게 해서 좀 한 번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말이 혹시 좀 빠른가요? 괜찮은가요? 들으실 만한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이제 AWS에서 발표를 진행한 세션인데 AWS에서 이제 MLOps를 적용하는 다른 팀에게 정말 수많은 팀에게 MLOps를 적용하는 것들을 해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적용 과정을 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가장 레슨런이 있었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도 이제 MLOps의 그 과정을 회사나 연구소, 스타트업, 엔터프라이즈 이런 곳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공감이 많이 가고 정말 이런 것들이 진짜 어려운 것들이구나라는 게 정말 공감이 돼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회사에서 MLOps를 처음 도입한다, 이제 MLOps가 뭔지 모르겠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값진 세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레슨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보시는 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었고 이 5가지의 레슨을 이제 빠르게 한번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tart with Process. 그래서 MLOps를 보통 적용할 때 머신러닝 오퍼레이션 하려면 이런 툴을 써야 돼.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은 트래킹, 잡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대. 사실 이렇게 어떤 툴과 컴포넌트에서 그러니까 시작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프로세스부터 먼저 시작을 해라라는 게 이제 이 세션의 주요 골자라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머신러닝 프로블럼을 정의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을 모으고 데이터들을 준비하고 모델을 학습하고 그리고 모델을 배포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델 모니터링까지 있는데 이 과정들을 먼저 나열을 한 다음에 이 과정에서 우리 조직이 가진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나열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델 배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수동으로 모델 배포를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손이 많이 가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머신러닝 리서처들이 모델을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배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배포해야 될지 모르겠고 소프트 엔지니어들한테 이 모델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조직에는 어떤 데이터가 있지? 우리 조직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데이터를 보려면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 데이터는 얼만큼의 주기로 업데이트가 되지? 이런 종류의 우리 조직에서의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이 각 프로세스마다 우리 조직이 가진 문제들을 정의한 다음에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MLOps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Start with Proces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You can scale with people issues. 그래서 머신러닝 MLOps 도입하는 거 다 좋은데 문제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AWS뿐만 아니라 그 유명하신 이제 앤드류 융 교수님도 이제 MLOps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했던 얘기인데 이 머신러닝 문제 이 프로세스를 쭉 진행하려면은 머신러닝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학습하고 모델을 배포하고 모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롤들이 되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머신러닝 프로블럼을 정의하겠죠. 그 다음에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데이터 인프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머신러닝 리서처가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ML 엔지니어가 여기에서 MLOps를 가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소프트 엔지니어가 결국에 들어와서 어플리케이션 적용하고 이런 이제 되게 다양한 롤들이 있는데 문제는 조직에서 이런 롤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팀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회사에서 다 이런 팀이 다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빅테크 회사들이 아니면 이런 팀이 존재하지 않고요. 특히 어려운 거는 데이터 엔지니어와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직군들은 정말 많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풀스택 유니콘 그래서 엄청난 천재를 이제 불러와서 이 모든 걸 시키고 이 사람이 결국에 퇴사하면은 이제 망하는 약간 이런 이제 조직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장벽을 많이 없애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교육시켜주고 이제 우리 조직의 폴리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머신러닝 옵스 그래서 머신러닝 개발 운영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요. 사실 저희도 너무나 공감이 많이 갔던 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머신러닝 플랫폼을 만들고 이거를 제공하다 보면은
머신러닝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의 갭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갭을 줄이기 위한, 그래서 머신러닝 리서처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만 있어도 이제 머신러닝 플랫폼을, 머신러닝 모델을, 어플리케이션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MLOps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거의 1년 이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understand your trade-offs.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프로세스와 뭐 사람들 간의 이슈가 다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MLOps 플랫폼을 이제 MLOps로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테크니컬리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조직들은 나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만들고 싶다. 뭐 약간 이런 조직도 있고, 어떤 조직들은 나는 뭔가 사용 툴을 사서 쓰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결정의 순간들이 있어서 되게 어려운 점이, 실제로 미국에서도 제가 이제 많은 머신러닝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 뭐 진짜 나스닥에 상장돼서 수십조의 뭐 이런 기업 가치를 유치하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만나보면은 머신러닝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한 3, 4년간 뭐 십수명의 사람들이, 엔지니어가 열심히 들어와서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이터레이션을 돌거든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 플랫폼을 직접 만든다는 게 엄청난 버든이 드는구나, 엄청나게 좀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게 되게 많이 공감이 갔고, 심지어 이제 뭐 제가 되게 미국에서 유명한 뭐 약간 검색 엔진이라고 하죠. 검색 엔진을 만드는 이제 리서치 팀 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우리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 한 뭐 몇십 명 있고, 근데 우리 뭐 머신러닝 플랫폼 보여줄까라고 해서 머신러닝 플랫폼을 제가 봤는데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접속이 안 돼요? 그랬더니 이거 플랫폼 만드는 분 작년에 퇴사해서 이거 관리하는 사람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만만치 않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처음부터 다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뭐 적당히 잘 뭐 사서 쓸 건 쓰고 하이브리드하고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진짜 전부 다 사서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택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이제 주제의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unique aspect of 머신러닝 디벨롭먼트 사이클.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랑 머신러닝 개발을 할 때랑 머신러닝 개발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종류의 컴포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이제 익스페리먼트로 이제 얘기가 된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이 트레이닝에서 발생하는 매트릭들, 그래서 이 트레이닝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로깅을 정말 잘 해야 이제 그 다음 이제 MLOps의 과정을 진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MLOps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익스페리먼트에서 트래킹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신경 많이 써야 된다. 약간 이런 ML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컴포넌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 이 세션의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저희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Start small and iterate. 그래서 보통 MLOps를 생각을 하시면은 엄청난 뭔가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이 파이프라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실행돼 갖고 막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수반돼야 되는 작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모델 개발을 처음에 해내야 되고, 이 모델 개발된 과정을 이제 다시 반복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거를 이제 릴라이어블하게 계속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엄청난 MLOps 플랫폼을 설계하고 머신러닝, MLOps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일단은 작게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점점점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게 결국에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사실 이 발표 세션이 공개가 돼 있으면 제가 좀 이제 그 공유를 드릴 텐데, 이 발표 세션이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 글에 이제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MLOps를 시작하는 5가지 방법이라는 글이 약간 좀 주제랑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MLOps를 시작하시려면 처음에 일단은 트래킹을 되게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거를 트레이닝을 자동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단계별로 이제 잘 구술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혹시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그 약간 관련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AWS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 세션의 얘기는 이제 샤피파이에 대한 얘기인데, 되게 많은 주제를 하다 보니까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새로운 세션이 나올 때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작 비다스라는 이제 머신러닝 플랫폼 리드이고요. 그래서 샤피파이는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한국의 카페24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점들이 물건을 올리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약간 이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수십조를 하고 있는 이런 이제 회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되게 자세하게 하고, 여기서 또 다른 주제는 블로그에도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샤피파이의 엔지니어링 블로그에도 공개가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참고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멀린이라는 이제 샤피파이 ML 플랫폼을 여기서 공개를 했고, 이제 요 슬라이드 자료가 공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것들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플랫폼을 왜 만들어야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샤피파이는 머신러닝을 왜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매출을 뭐 프레디션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상품을 추천한다든지 약간 이런 종류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그 모든 조직에서 머신러닝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은 대부분 사실 비슷해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일단은 머신러닝 모델을 하나 만듭니다. 만들고 이거 배포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떻게든 배포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머신러닝 모델을 또 만들러 갑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또 똑같이 그 공통된 일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뭐 리소스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배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니터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공통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고, 또 지금 있는 모델들을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머신러닝 플랫폼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좋은 얘기 적혀 있는데, 이제 샤피파이 팀이 이제 뭐 학습과 테스트와 배포와 뭐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의 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조금 말씀드리면, 샤피파이는 2019년 정도부터 머신러닝 플랫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열 몇 명이서 머신러닝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처음에는 파이스팍이라는 이제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인하우스로 개발을 하다가, 이제 2020년쯤에는 구글 AI 플랫폼, 그래서 지금의 뭐 큐브플로우, 벌텍스 AI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사용하다가 이제 우리 요것도 잘 못 쓰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요거를 다 처음부터 만들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공개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샤피파이도 요 머신러닝 플랫폼을 되게 장기간 운영해 온 게 아니고, 이제 막 처음에 이니셜 버전을 만들어서 처음에 내가 적용을 해봤다라는 주제로 이제 여기서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샤피파이에서 공개한 그 머신러닝 플랫폼의 대략적인 구성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멀린이라는 이제 샤피파이의 머신러닝 플랫폼이고, 이제 간단하게 구성도를 보시면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오토 스케일링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각각의 머신러닝 프로젝트들이 뭐 사용할 수 있게 워크스페이스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서 트레이닝이라든지 인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 멀린이라는 이 플랫폼이 여기 보시면은 피처 스토어,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와 통신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리고 멀린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멀린 API를 에어플로우나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저희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성한 그 기술적인 어떤 구성도랑 되게 비슷해서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다들 좀 비슷하게 구현을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저희는 되게 좀 많이 느꼈던 그런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멀린을 구성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바뀌었냐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머신러닝 프로젝트 하나 만들면은 멀린 프로젝트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프로토타이핑 할 때는 멀린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띄워서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으로 내가 들어가서 노트북에서 코딩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노트북으로 코드가 된 거를 프로젝트에 올려서 이제 프로젝트에서 트레이닝을 계속 실행해 보면서 결국에는 프로덕셔나이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프로젝트를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보면서 좋은 모델을 찾고, 그 다음에는 요거를 결국에는 에어플로우 같은 오케스트레이트 도구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이제 과정으로 변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요거를 공개한 지가 올해 4월, 5월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들면서 이제 느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거는, 사실 이런 머신러닝 플랫폼 되게 좋아 보이지만 머신러닝 리서처들이 실제로 이걸
이제 사용을 해라라고 얘기하면은 사용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머신러닝 리서처들은 나는 그냥 노트북에서 코딩하는 게 편한데, 나는 그냥 로컬에서 파이썬으로 실행하는 게 편한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 플랫폼의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UX를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게 머신러닝 플랫폼을 만드는데 저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스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꼭 이제 그냥 만드는 것이랑 메인테인 하는 거는 또 다르다. 그리고 그냥 처음에는 만들기는 쉬운데 요거를 메인테이닝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은 또 더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나 많이 공감이 되고, 이제 약간 머신러닝 플랫폼 만들 때는 정말 저런 것들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린에서 이제 넥스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마이그레이션. 그래서 지금 쇼피파이에서 돌고 있는 수천 개의 머신러닝 모델들을 이제 멀린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들.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인퍼런스.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서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 세 번째는 모델 레지스트리나 익스트리언스 트래킹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모니터링 추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멀린에서 다음 과제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쇼피파이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테크 회사들, 그래서 머신러닝 플랫폼을 구성하는 많은 회사들이 거의 동일한 패스를 거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어떤 리소스 프로비저닝, 그리고 이거를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면은 이제 이런 마이그레이션이나 인퍼런스나 모델 라이프 사이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런 이제 패스를 거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대표적으로 샤피파이에 대한 이제 머신러닝 플랫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샤피파이 엔지니어링 블로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샤피파이's new 머신러닝 플랫폼, 그래서 2022년에 새로 공개된 이 블로그 글에 가시면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참고하셔서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샤피파이 혹은 비슷한 종류의 다른 머신러닝 회사들에서 머신러닝 플랫폼을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고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떤 것들이 어려운 점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네, 그 다음은 더 약간 테크니컬리하게 어려운 주제로 더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가장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 약간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한 이제 페이스북의 머신러닝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사실 가장 화두로 생각하는 게, 페이스북은 사실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고 머신러닝 모델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병렬적으로 잘 구축하는 게 이제 좋은지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머신러닝을 하는 것들은 많이 하겠죠. 페이스북 머신러닝 많이 하겠죠. 그래서 레코멘데이션도 하고 랭귀지 트랜스지션도 하고 되게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오늘 주제에서 다룰 것들은 이제 레코멘데이션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페이스북에 피드에 뜨는 게 어떤 피드가 상단으로 올라와야 되는가, 어떤 상품을 추천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레코멘데이션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레코멘데이션 모델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레코멘데이션 모델은 2019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오픈 소스 참고하시고 논문도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추천에 활용되는 피처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스파스한 피처와 덴스한 피처가 있고요. 그래서 스파스한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한다, 어떤 주제를 좋아한다, 이 포스트는 어떤 주제에 대한 종류다, 약간 이런 종류들의 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덴스한 피처들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피처, 예를 들면 이 사람의 나이가 어떻고 로케이션이 어떻고 이런 주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피처들을 모아서 이제 리코멘데이션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누가 뭘 좋아한다 이런 데이터들 당연히 한 머신에서 트레이닝 할 수 없을 것이고, 모델 자체도 사이즈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모델에서 트레이닝을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알고리즘적으로,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푸는 것들이 이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디스트리뷰션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면은, 병렬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모델을 병렬적으로 하는 거, 데이터 패럴렐, 모델 패럴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나눠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병렬적으로 트레이닝을 잘 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다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뭐 약간 그 자정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스킵하도록 하고, 이런 키워드들과 어디서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될지에 대해서만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공개된 이런 논문도 있고 2021년에 공개된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드웨어 구성을 했고 어떻게 알고리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셔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는 게 엄청나게 큰 추천 모델이다 보니까 정말 수천 개의 머신에서 뭐 몇 달간 이렇게 돌리는 트레이닝일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가 중지가 됐다, 하나가 망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릴라이어블하게 이제 계속 이제 전체가 죽지 않고 퍼포먼스가 떨어지지 않고 잘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천 개가 돌아가다 보니까 GPU가 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뭐 페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델 코드를 잘못 짜서 페일이 될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페일리어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페일리어 케이스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 네, 뭐 그래서 언제 페일리어가 나면은 이제 얼만큼 코스트가 나는지 뭐 이런 종류들에 대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페일리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쓴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트레이닝이 페일리어가 나면은 중지가 되면은 온디맨드로 체크 포인팅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두 번째는 뭐 페일리어가 났을 때 리트라이 하는 폴리시를 만든다든지, 세 번째는 뭐 트레이닝을 돌리기 전에 미리 간단한 걸 한번 돌려봐서 하드웨어 문제를 먼저 찾아보는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방법으로 이런 그 분산 학습을 할 때 뭔가 하나가 죽어도 이제 쉽게 다시 뭐 죽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소개를 드렸는데, 뭐 페이스북 메타에서는 이런 고민을 한다더라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것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뭐 이런 이제 오픈 소스나 논문들을 참고해서, 정말 이게 그냥 연구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딥러닝 레코멘데이션 모델을 어떻게 디스트리뷰트해서 잘 트레이닝 할 건지는 정말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리서치 주제로 이제 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얘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되게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느라 굉장히 빨리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발표한 세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그 세션 소개에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머신러닝 하시는 회사라면은 당장이라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조금 더 관심 있게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100개 이상의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뭐 컴퓨팅 코스트를 83% 줄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젠다를 갖고 있고, 처음에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MLOps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컴퓨팅 코스트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멀티 클라우드 머신러닝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만들고 이게 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시 이제 뭐 리캡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 일단 먼저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I 대학원의 경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한 300명 이상의 학생이 한 700개 이상의 GPU를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GPU를 공유해서 쓰다 보니까 딱 들어도 되게 뭔가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냥 한 사람당 돌아갈 수 있는 GPU가 2개밖에 안 돼요. 2개밖에 안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GPU가 항상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단 GPU를 할당을 받고 놓지 않는 게 최선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GPU 많이 할당받고 절대로 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그 비율은 굉장히 떨어지는 약간 이런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한 컴퓨터 비전 스타트업의 경우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물리 서버로 머신러닝을 하다가 최근에 약간 클라우드를 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리 서버를 쓰는 듯이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은 클라우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띄우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코딩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실험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고 퇴근할 때 뭐 안 끄고 뭐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GPU 인스턴스도 엄청나게 비싼데
비용이 그냥 실제로 쓰는 것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저희가 봤을 때 뭐 한 달에 거의 막 수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어떻게 머신러닝 코스트를 감소시켰는지에 대한 게 이제 오늘의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한 MLOp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일단은 MLOps에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을 많이 진행할 때는 노트북을 그냥 띄워서 작업을 하거나 약간 리소스를 할당받아서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행하는 노트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잡을 던져서,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잡을 던져서 진행할 때 GPU 유틸라이제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띄워서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리소스를 할당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막 환경을 세팅을 하겠죠. 그다음에 코딩을 하고 이제 겨우 코딩이 끝나면은 그제서야 한번 돌려봅니다. 돌려보고 그때 GPU를 한번 쓰겠죠. 근데 이제 당연히 처음에는 페일리어가 날 거고, 그럼 이제 열심히 디버깅을 하다가 뭐 점심도 먹고 사람들이랑 커피 한 잔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 전체 GPU 쓰는 대비해서 할당받은 대비해서 너무 GPU 유틸라이제이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을 쓸 때는 필연적으로 GPU의 사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트레이닝 잡을 던지는 형태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냥 뭐 코드를 짜는 거는 다 로컬에서 진행하고 실제로 이제 실행이 필요할 때 잡을 던져서 GPU가 있는 곳에 던져서 실행을 하고 거기서 결과를 받고 다시 이제 뭐 코드를 짜고 이런 과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GPU를 사용하는 시간만큼만 GPU가 할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PU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노트북에서 트레이닝 잡으로 넘어가는 것이 사실 GPU 비용을 절약하는 것의 거의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트레이닝 잡을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그래서 MLflow라든지 큐브플로우, 뭐 Ray,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런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플로우 같은 경우에 이제 저런 YAML 형식의 문서를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머신러닝 리서처들은 그냥 나는 노트북에서 클릭하는 게 편하고 파이썬에서 그냥 하는 게 편한데 저런 엄청난 YAML을 내가 작성해야 돼? 일단 여기서 이제 엄청난 워크플로우의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 야물을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도커랑 쿠버네티스를 다 익혀야 되고. 그래서 야물이 뭐야? 약간 이렇게 되게 어려운 약간 그런 트랜지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피드백 루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열심히 작성을 해서 이제 딱 잡을 던지면은 리소스를 얻어오는 중입니다 해서 5분 걸리고, 그 다음에 이미지 환경 세팅합니다 뭐 3분 걸리고, 그 다음에 딱 런 했더니 파이썬 메인.py가 없습니다 하고 끝나는 약간 이런 이제 굉장히 느린 피드백 루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내가 그냥 한번 실행하는데 막 5분 10분씩 걸리면 이게 뭔가 데일리한 루틴한 작업이 되기는 어렵겠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디버깅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도커나 쿠버네티스 같은 다른 이제 엄청 어려운 이제 도구들을 익혀야 되는 것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노트북에서 트레이닝 잡으로 넘어가는 게 진짜 정말 저희도 이 트랜지션을 일으키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풀었던 숙제 중에 가장 중요한 숙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실제로 리서처들이 원래 하던 워크플로우에서 이 체인지를 미니멀하게 만들자.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이썬 뭐 train.py 해서 돌렸으면은 그 앞에 저희는 이제 베슬런이라고 붙여주기만 하면은 바로 클러스터에서 로컬에서 실행되듯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풀었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막 5분 10분씩 걸리던 작업을 엔지니어링을 되게 많이 해서 요거를 막 진짜 한 10초 안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또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레이닝 잡을 뭐 인터랙티브하게 디버깅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혹은 도커나 쿠버네티스를 몰라도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신러닝 플랫폼의 유저 익스페리먼트를 극도로 끌어올리는 이런 이제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북에서 트레이닝 잡으로 바꾸는 거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풀기 위해서는 되게 엄청난 유저 익스페리언스와 그리고 그 엔지니어링을 통한 뭐 이런 피드백 루프를 개선하는 이런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익스페리먼트 대시보드인데,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은
되게 뭐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확도를 기록하고 로스를 기록할 수 있는 텐서보드나 웨이츠 앤 바이시스 같은 그런 도구들. 근데 이제 익스페리먼트 대시보드를 조금만 잘 더 사용하면은 이거를 코스트 익스플로러, 그래서 내가 얼만큼 비용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익스플로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신러닝 인프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인프라의 비용을 절약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있는지, 이 머신러닝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 얼만큼의 비용이 생기는지,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물리 GPU를 사야 되는 거야, 스팟 인스턴스를 써야 되는 거야, 뭐 다른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코스트 익스플로러를 만드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 코스트, 이제 컴퓨팅 코스트의 감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런 트래킹 대시보드를 코스트 익스플로러 형태로 바꾸는 것 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클러스터 대시보드인데, MLOps에서 약간 좀 떨어진 주제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클러스터 대시보드를 잘 구축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머신러닝 컴퓨팅 코스트의 감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대시보드를 잘 구축을 해놓으면은, 예를 들면 GPU를 안 쓰는데 띄워놓은 인스턴스를 내가 디텍트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머신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엔 트레이닝 잡이 안 돌아가고 있으면은 이제 요 머신을 빨리 내가 고칠 수 있다든지, 약간 이런 클러스터 머신의 이슈를 내가 바로 디텍트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클러스터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것은 이 머신러닝 컴퓨팅 코스트 감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MLOps에서 컴퓨팅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개드릴 거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머신러닝 인프라스트럭처. 그래서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한 번에 엮어서, 그리고 내가 가진 물리 서버도 있겠죠. 물리 서버까지 한 번에 엮어서 클라우드 그 머신러닝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트 절감 얘기하는데 멀티 클라우드 얘기가 왜 나오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멀티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게 코스트 절감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왜 도움이 되냐면은, 첫 번째는 GPU의 선택의 자유도가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AWS를 쓰고 있는데 AWS GPU가 부족해, 혹은 AWS GPU 너무 비싸라고 했을 때 옆에 뭔가 조그만한 클라우드 서비스, 뭐 자비스 랩스 아니면 람다 랩스, 이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AWS의 반값이거든요, GPU가. 근데 내가 뭔가 거기에다 또 막 세팅을 해서 거기에 내가 메인 인프라를 가져가긴 좀 그렇고, 그래서 약간 이런 이제 내가 자유롭게 클라우드를 선택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GPU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GPU 코스트 절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내가 물리 서버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나는 내 물리 서버를 최대한 활용을 한 다음에 부족한 것만 클라우드를 쓸 거야 라고 했을 때도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이 이제 비용 절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오픈 소스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쿠버네티스와 테라폼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이 세션에서 쿠버네티스와 테라폼이 어떤 건지에 대한 막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뭐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쿠버네티스는 이제 일종의 멀티 클라우드를 위한 커먼한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테라폼은 그 멀티 클라우드 구성하기 위한 이제 인프라 빌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라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면은 뭐 이제 EC2 인스턴스를 내가 콘솔에 들어가서 띄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AWS 인프라스트럭처를 테라폼을 이용해서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띄우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 AWS에 쿠버네티스를 띄우고 GPU 노드를 다이나믹하게 할당받을 수 있도록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오토 스케일러를 설치를 해서 뭐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이 EC2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랑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쿠버네티스에서 리소스를 리퀘스트를 하면은 이제 AWS 인스턴스 하나 떠서 이제 뭐 GPU 학습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의 디스크 관련한 부분들, 예를 들면은 나는 뭐 S3를 쓸 것이다, 나는 인스턴스에 있는 스토어를 쓸 것이다, 이런 것들의 그 니즈에 맞춰서 이런 관련한 플러그인을 구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나는 지금 내가 띄운 컨테이너를 퍼블릭으로 익스포즈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퍼블릭으로 익스포즈 할 건지, 뭐 예를 들면 내가 노트북을 띄운다, 혹은 내가 뭐 서빙 API를 띄운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익스포즈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있기는 한데 오늘은 지금은 일단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은 일단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은 뭐가 가능해지냐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AWS 콘솔에 들어가서 뭔가 내가 EC2 인스턴스를 띄우고 여기 조작하지 않아도 쿠버네티스만을 이용해서 모든 AWS의 리소스들을 컨트롤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이 작업을 다른 곳에 가서 뭐 예를 들면 다른 구글 클라우드 같은 데 가서 똑같이 하면은 내가 뭐 막 멀티 클라우드를 쓸 때 여기저기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막 여러 가지 클라우드 뭐 AWS 들어가서 EC2 인스턴스 띄우고 구글 클라우드 들어가서 인스턴스 띄우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쿠버네티스만 이용해서 내가 모든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달성할 수 있다가 이제 이 장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를 이제 테라폼을 이용해서 각 클라우드마다 쿠버네티스를 띄우고 나는 이 쿠버네티스 명령어만을 이용해서 GPU를 할당을 받겠다라는 게 이제 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만들고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조작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되게 좀 빠르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쿠버네티스 그 자체인데 그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한 이제 공통된 인터페이스로 쿠버네티스를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쿠버네티스는 그냥 뭔가 리서처나 약간 뭐 그냥 엔지니어가 이용하기에는 사실 러닝 커브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정말 뭐 한 3개월짜리 코스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러닝 커브가 높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는 되게 자유도가 높은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우리 팀이 가져가야 되는 규칙을 설정을 해야 돼요. 우리 데이터는 요 S3에 위치해 있고 우리는 GPU를 할당받을 때 뭐 스팟 인스턴스를 우선적으로 할당받을 테니까 요런 이제 야매를 써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쿠버네티스를 자체를 사용하기에는 커먼 인터페이스로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많은 조직들이 이제 쿠버네티스를 한번 랩핑해서 이제 이런 이제 커맨드 라인 툴을 가지고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자체가 일단 너무 어려운 챌린지다.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얘기 드린 과정 이제 테라폼으로 뭐 쿠버네티스를 여러 클라우드에 띄워서 관리하시면 돼요라고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 과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클라우드마다 트러블 슈팅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딱 10초만 고민했을 때 나온 것들이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거든요. AWS에서는 뭐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그냥 0부터 시작할 수 없어서 항상 하나씩 띄워놓고 있어야 된다든지 뭐 엔비디아 디바이스 플러그인이 막 주기적으로 막 죽는다든지 막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이런 클라우드 트러블 슈팅을 위해서 저희 시간에 거의 한 30-40%를 투자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트러블 슈팅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데이터셋에 관련된 내용인데 멀티 클라우드를 운영하게 되면은 데이터셋이 내가 필요한 데이터셋이 다른 리전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클라우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내가 멀티 클라우드를 운영할 때 어떻게 받아와야 되는지에 대한 게 또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 클라우드마다 혹은 리전마다 이제 로컬 캐시 서버를 둬서 그 로컬 캐시 서버가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셋을 캐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나이오의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클러스터 관리인데 여러 클라우드에서 이런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 클라우드 콘솔에 내가 하나하나 들어가서 인스턴스가 떠 있는지 인스턴스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모니터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클러스터를 공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뭔가 모니터링 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로 가장 쓸만한 툴은 이제 렌즈라는 툴이 있고요. 이 렌즈는 이제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클러스터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 멀티 클러스터를 구축하실 때는 렌즈라는 앱을 쓰셔서 이제 클러스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어드밴스드 토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스팟 인스턴스예요. 그래서 스팟 인스턴스는 뭐 AWS나 구글 클라우드에서 거의 50%에서 80% 이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스팟 인스턴스는 언제든 갑자기 꺼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꺼지기 전에 내가 그 순간을 딱 캐치해서 체크 포인팅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완료되지 않으면 다시 이거를 실행시켜서 다시 재개하고 약간 이런 과정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툴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랙셔널 GPU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보다는 이제 온프레미즈의 사용에 조금 더 더 이제 맞는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랙셔널 GPU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하나의 GPU를 여러 사람이 쪼개서 뭐 0.1, 0.2 이렇게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크게 뭐 멀티 인스턴스 GPU, 뭐 멀티 프로세스 서비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이제 멀티 인스턴스 GPU, 뭐 멀티 프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뭐 GPU 오퍼레이터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이 된다거나, 혹은 쿠다의 환경 설정으로 이제 세팅할 수 있다거나, 이런 이제 기술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온프레미즈로 내가 하나의 GPU를 여러 곳에서 나눠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의 GPU를 나눠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이런 GitHub 레포지토리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 오퍼레이터, 그리고 AWS에서 구성한 이제 버추얼 GPU 디바이스 플러그인,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놨으니 이런 이제 GPU를 쪼개 쓸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멀티 클러스터 스케줄러인데, 이제 여러 가지 클라우드를 운영하게 되면 여러 클러스터를 운영해야 되고, 이 클러스터들 간에 내 그 GPU 작업을, 내 트레이닝 작업을 어디에 스케줄링 해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이 구현하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클러스터, 여러 클러스터에서 이 트레이닝 작업 혹은 워크로드 이런 것들을 스케줄링 할 수 있는 약간 파일럿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미랄티라는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가 있고, 이거를 사용하면은 이제 멀티 클러스터에서 스케줄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되게 여러 가지 기술들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옵티마이즈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리비짓을 해보면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트레이닝 잡을 이제 최대한 독려하는 형태로 저희가 GPU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클러스터 대시보드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클러스터나 쿼타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조직 같은 경우에는 물리 서버와 클라우드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내가 물리 서버에서 부족하면 클라우드에서 땡겨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컴퓨터 비전 스타트업인데, 네, 다시 한번 슬라이드 켜주세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월에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이제 코스트가 거의 뭐 5천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로 감소가 됐고요. 여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거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트레이닝 잡 형태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어떻게 코스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코스트 익스플로러를 구현하는 것, 그리고 클러스터 대시보드를 구현하고 스팟 인스턴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제가 쏟아냈는데, 이제 그러면 돌아가서 뭐부터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들 수 있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MLOps를 시작하는데, 이 MLOps를 이제 코스트 옵티마이즈를 위해서 비용 절감을 이용해서 위해서 MLOps를 시작해라. 첫 번째는 이제 노트북을 사용하던 걸 트레이닝 잡으로 바꾼다. 두 번째는 내가 사용하고 있던 이제 뭐 트래킹 대시보드, 뭐 HMVS, 텐서보드, 뭐 MLflow 여러 개 있겠죠. 이런 것들을 그냥 매트릭을 기록한 용도가 아니라 코스트 익스플로러, 그래서 비용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컴포넌트로 바꿔라. 세 번째는 클러스터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GPU 유틸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인프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아라라고 하는 게 일단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머신러닝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내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뭐 AWS, 구글 클라우드가 있겠죠. 그런데 들어가서 요거를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어떤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사용하고 싶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겠죠. 그런 데서 이제 클라우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스판 인스턴스를 본다든지, 데이터스 캐싱을 뭐 한다든지, 뭐 클러스터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클라우드 구성을 다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쿠버네티스를 쓰기에는 너무 쿠버네티스는 자유도가 열려 있고 너무 깨지기 쉬우니 뭔가 쉬운 커먼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스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런 이제 CLI 툴을 만들어서 이제 되게 단순하게 그냥 트레이닝 작업을 로컬에서 그러니까 트레이닝 잡을 던지는 거를 로컬에서 실행하는 것처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뭐 하고 있고요. 뭐 지금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직접 구성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큐브플로우, ML플로우 뭐 이런 툴들을 사용해서 직접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저희가 그 엔지니어 한 열 몇 명이서 2년 동안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고 저희가 이러한 그 툴들을 최대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멀티 클라우드 머신러닝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톡이 진행되기 전에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 오픈 소스로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링크드인을 팔로우 하시거나 하시면은 이제 저희 베슬레이아 링크드인 팔로우 하시거나 하시면은 이런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공개될 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이제 굉장히 ML 그러니까 머신러닝 플랫폼,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머신러닝 플랫폼을 직접 사용해 보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저희가 이런 머신러닝 플랫폼도 장기적으로 오픈 소스로 일부러 이제 공개하는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기에 서베이를 남겨주시기보다는 링크드인 팔로우를 하시면은 이제 링크드인에서 대부분 공개가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최대한 많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마치고요. 원래 1시간 정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한 50분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세션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재밌는 네트워킹 시간 또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